그 인천시 입사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몸담았던 신문사, 언론 기자 생활하면서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들었던 바를 우리 그 공직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공직자 아카데미여서 약간 그 인문학적인 뭐 학술적인 것도 담보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아침 일찍부터 이런 강연 시간이 마련이 됐는데 어려우면 또 듣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게 가장 아카데믹함과 재미를 어떻게 잘 적절히 조화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던 그런 대화인데요. 그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색다른 인천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그 생활하는데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딱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4가지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다 보면 하나에 10분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좀 굵게 길게 가고 나머지 뒤에서부터는 시간이 없으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인천에 꼭 있어야 될 박물관, 세계적이고 그 독특한 박물관을 꼽으라면 저는 전쟁 박물관이 인천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또 하나 박물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소금과 관련된 소금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 박물관은 그 전라남도 신안 이쪽에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박물관적 가치가 인천에 있는 소금 박물관이 가치를 더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이야기가 여러분 제목만 되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한국 출판계, 한국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인천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인천의 이야기가 가장 잘 나가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인천시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초, 최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자랑할 만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부분이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쟁과 인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된 거는 지금부터 한 9.15 상륙작전 60주년 특집 기획을 준비하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네요. 그때 인천 상륙작전 60년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인천이 유난히 전쟁 도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서 그 이듬해 2011년도에 1년 동안 제가 몸담은 신문사에서 동료 기자들하고 연중기획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세계사적으로 인천이 전쟁과 어떻게 연결됐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고 있을 때 2010년도 하반기에 말이죠. 그때 마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9월 달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연평도 포격이 터졌고 대한민국에 와 있던 모든 외신 기자들은 다 인천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종군 기자가 됐죠, 그들은.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인천이 전쟁과 유난히 관련이 깊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몽전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서해교전 이게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쟁을 경험한 도시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지금 아프가니스탄, 뭐 이들 지역이 가장 지금 이제 화약고기 때문에 전쟁의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을 들여다보면 인천보다 더 많은 전쟁을 치른 도시는 없습니다. 저 전쟁들을 열거하다 보면 나라들이 나오죠. 진짜 여러 나라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들을 빼고 직접 관련된 나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거를 지금 세로로 보셨는데요. 가로로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해를 이렇게 특징으로 삼아서 그렸는데 굉장히 길죠. 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건 인천과 직접 관련 있는 전쟁들만 뽑아놓은 겁니다. 인천 전쟁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수많은 전쟁에서 관련국들이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남북한 이렇게 8개국이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 이상한 일이죠. 남의 나라들이 이 땅 인천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일전쟁은 우리가 복싱이나 이런 걸 보면 연습 경기를 하잖아요. 스파링이라고 하는데 그 연습 경기 1차 연습 경기 정도 됐고 러일 전쟁은 2차 연습 경기 정도 됐습니다. 세계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제국주의의 시작이 이제 청일 전쟁 때부터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성입니다. 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몽 전쟁부터 지금까지 8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서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왜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지 인천이 가장 전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건 당연하겠죠. 그 피해의 몫은 당연히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부평 캠프 마켓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 그 땅이 인천 시민들한테 돌아오고 지금 작업 중인데요. 저는 그 자리가 세계 전쟁 박물관을 짓는 장소여야 된다. 그 국가에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평은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땅이 그런 것처럼 부평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임진왜란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대신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을 조사했는데 10군데를 기록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평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평이 왜 그랬냐면 문학산 전투에서 일본군들이 패했죠. 그래서 그 분풀이로 아마 부평에 가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그 아시아 최대의 군수기지였습니다. 평양에도 조병창 분소가 있었는데 그 분소는 부평 소속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이 본사가 되고 평양이 그 제조소의 분소가 된 건데요.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심 군사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공포로 수용소가 부평에 있었습니다. 저 캠프마켓 미군 부대 건설에 반공포로들이 동원됐는데 한 1,500명 정도가 거제도에서 이제 이산한 그 수용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부평 캠프마켓을 짓고 미군들에 의해서 이제 학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그리고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됐죠. 이 지역에 그 조병창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일본의 적군이었던 미군이 사용한, 일본군이 만들어 온 시설을 미군이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전사에, 세계 전사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세계 전쟁 박물관을 부평 캠프마켓에 짓는다면 정말 저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스라엘 군이든 팔레스타인 군이든 아프가니스탄 군이든 탈레반 군이든 미군이든 세계에 있는 각국의 모든 군인들은 다 인천에 있는 전쟁 박물관에 와서, 군인이 있는 거는 전쟁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를 지키려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실은 왜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학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더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장소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박물관을 인천에 짓기를 꼭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맨 마지막 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천에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게 한반도 소금 박물관을 저는 인천에 유치해야 된다.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소금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데요. 소금 염자를 풀어보면 한문학자들에 따르면 신하가 이렇게 소금을 그릇에 담아두고 지키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임금한테 꼭 바쳐야 되는 그런 게 소금인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에 다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저라고 할 때 말이 솔트라고 그런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소금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셀러리맨도 마찬가지고요. 그 서양에서도 그렇고 한자권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소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며칠 전 알게 됐는데요. 우리 인천 소방본부에 온열 환자 응급처치 구종 세트라는 게 있답니다. 해보니까 소금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식염수, 물론 식염수를 뭐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제 소금이 온열 처방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 그래서 소금을 굉장히 중요한 산물로 취급합니다. 그 천일염의 시작 지점이 인천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초라하게 돼 있습니다. 표지석이. 저도 이걸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지나가고, 저 도로를, 인도 바로 옆에 있는데 저 담벼락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쳐다봐야 보이는데, 두 번째 돌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참 초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한말 융의 원년 나라에서 천일 제염을 계획하고 주안의 일정부의 천일 염전을 만든 것이 시초가 되어 1911년에는 99 정보의 천일 염전을 완성함으로써 이곳이 한국 최초의 천일 염전지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인데 상당히 이렇게 초라하게 관리되고 있고 사람들이 잘 찾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인천은 정말 염전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염전이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남동공단 다 염전이었습니다. 주안, 아까 천일 염전지가 왜 주안에 있냐고 생각하실 텐데 주안공단 일대가 다 염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단이 되고, 염전이 산업의 기반이 되는데 그게 또 똑같이 공단으로 바뀌어서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뀐 대표적인 곳이 논현동입니다. 한국하야 그 옛날 공장 한화 무슨 아파트가 있는 그곳이 이제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염전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옹진의 섬들도 다 염전 투성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염전을 공부하면서 찾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안에 있던 염전 시험장을, 최초의 염전 시험장을
숭의동으로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1952년도에. 근데 저는 저 경기사전이라고 하는 책자 이외에 어디에서도, 인천시사 어디에서도 제2 시험장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건데, 1952년도에 전매청장 훈령에 의거해서 12월 2일 날 숭의동 440번지로 위치를 이전하였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찾아갔는데 내비게이션이 못 찾는 동네가 됐어요. 집원이 다 바뀌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미추홀구청 지적 담당자들을 좀 찾아가서 봤더니 그분들도 못 찾아요. 염전 부지는 다 옛날 일제강점기에 공부는, 토지 공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전매 시험장의 위치는 안 나오고 염전만 나오는데, 숭의동 예전에 그 용현동에 버스 터미널이 있던 데하고 숭의동에 왜 그 집창촌이 있던 데하고 거기가 다 염전이었습니다. 70년대에 도시개발로 다 매립이 되고 지금의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소금이 아까 제가 굉장히 귀한 물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쟁 때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쌀값하고 소금값하고 똑같습니다. 1952년 12월 9일자 그 오희문이라고 하는 분의 일기, 쇠미록이라고 하는 일기 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금 13두를 팔았더니 쌀 12두 12두 6대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2두 두가 한 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 염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염장, 지금의 천일염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소금물을 이제 끓여서 내는 자연 방식이었는데, 예전에 조선시대 수군은 소금을 생산해내는 역할까지 그렇게 맡았다고 그럽니다. 한반도 소금 역사가 숨쉬는 땅이 인천입니다. 소금의 박물관을 만든다면 소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도심 한복판 주안에다가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보면 왜 이런 도시에다가 도심 한복판에 소금 박물관을 만들지? 바로 여기가 바다였었어.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금을 생산해내는 소래 생태공원도 가치가 있습니다. 남동공단도 역시 이 땅이 염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어서 가능하고요. 영종도나 옹진군 시도에는 지금 현재 인천에 남아있는 염전 중에 가장 크게 활발하게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분 지금 그 미추홀구에 용현하객지구 쪽에 뮤지엄 파크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도 그 소금 박물관을 만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 정책이 실패를 하면서 소금값이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가장 많은 염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이 생산되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그 소금을, 식용소금을 사다가 그쪽에 그 동양제철화학이라고 하는 지금 OCI 염화칼슘 제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넘겨서 돈을 주고 공업용 소금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이 이제 뮤지엄 파크 자리잖아요. 그래서 소금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쟁 박물관과 소금 박물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박물관이라는 게 역사를 담아두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대화할 수 있는 곳,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전쟁과 소금이라는 주제의 박물관을 짓는다면 바로 그것은 인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께서 꼭 그걸 이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이제 10분 정도 남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인천의 이야기는 왜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가? 제가 파악한 바로
우리 한국 문학사상 가장 많게 인쇄한 경우는 저 300세를 찍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저 밑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성과 힘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저거 하나만 찍습니다. 난소공 하나 갖고 그냥 출판사가 운영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팔리죠. 70년대 동구 지역의 상황을 그대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희 소설가 조세희 선생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다음에 작가 김중미 씨의 괭이부리말 아이들도 200만 부가 훨씬 넘게 지금 팔려 나갔습니다. 저 역시 괭이부리말 아이들 역시 동구가 소재네요. 근데 왜 저렇게 많이 팔려 나갔을까 생각을 하면 잘 만든 영화에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까? 꽃길만 걷는 이야기는 없죠. 난관이 있고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런 과정이 잘 그려질 때 정말 훌륭한 영화, 사람들이 찾는 영화 그런 작품이 되는 건데 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괭이부리말 아이들은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그런 아픔을 그대로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게 아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소공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는 어머님이 가계부를 쓰는데 삼형제가 공장에 삼형제가 3남매가 공장에 다녀서 버는 게 아마 8만 원, 조금 8만 원 정도 넘는데 그때 집세가 15,000원일 때니까요. 근데 뭐 이것저것 내면 8만 얼마 중에 6만 얼마가 남습니다. 6만 몇백 원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6만 몇백 원 중에 15,000원을 집세를 일단 내야 이제 방세를 냅니다. 집세가 아니라. 방세를 내고 나서 콩나물 50원. 그 딸의 티셔츠를 하나 사는데 900원이에요. 티셔츠 하나에 900원일 때인데 누구 길 잃은 할머니 때문에 130원인가 얼마를 줘요. 주머니에 쥐어주셨겠죠. 그리고 불우유 뚝기로 150원인가를 또 씁니다. 그 한 20개 정도 되는 그 가게 지출부 내역에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쪽 어금니 1,500원, 왼쪽 어금니 1,500원 끝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뭘 해놓더 1,500원이 아니고 빼는 데만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빨 빠지면 그냥 빼고 안에 넣었죠. 안타깝죠. 근데 애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이빨 2개를 안 뺐으면 그건 우리 문화지출비로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거기다가 적어. 굉장히 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울먹이게 하는 이야기, 그 인천의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그 인천에서 잘 발굴하고 앞으로도 스토리텔링하고 그런 아픔을 겪었던 도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 좀 더 이렇게 감싸주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길산은 저 왜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감히 장길산이 인천의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현암사의 10권 책 중에 제가 인천 지명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118쪽의 인천이 나옵니다. 혹시 더 있는데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뭐 이렇게 재물포, 부평 나오는데 대부분 강화 교동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인천의 문학이다라는 거를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진호 대변인이 이래서 장길산을 인천의 문학이라고 하는구나. 이 책도 굉장히 잘 팔린 책이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인천 최초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인천의 최초는 근대 개항의 역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탈의 역사하고 직결됩니다. 일본이나 서구 외국에서 이렇게 수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인천 문화예술회관 지하 보도를 가다 보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촬영해 갖고 왔습니다. 그 최초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겠죠. 등불이라고 하면 약간 희망적 어감인데, 팔미도의 등대가 과연 우리에게 등불이었느냐, 우리가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인천으로 들어오라고 설치한 거냐. 연도는 1903년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일전쟁 때 이 지역에 등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작업한 끝에 결국은 다 한반도에 등대를 다 세웠습니다. 그거는 일본으로 수탈해 가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초 최고를 이야기할 때 꼭 그 이유, 왜 최초였고 왜 최고였지? 그러면 꼭 수탈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역사가 없어야 되겠다는 교재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를 이야기할 때 자랑할 것만은 아니다. 아픈 역사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이거 다시 공부한 적이 이게 없다가 다시 해서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